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에 함께 해주실 세 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양지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영식 평론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예, 그리고 나초 오윤혜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가수 오윤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댓글에도 안아줘 듣고 계시다는 분들 계셔가지고. 근데 노래를 듣다 보면 약간 네. 이게 뭐가 있어. 약간 중독성이. 아, 그죠, 맞아요. 네. 실제 오랜 기간 오윤혜 네. 우리 가수님을 봐왔던 네. 그 앨범 작업을 함께했던 분들이 오윤혜 씨의 감성이 훨씬 더 많이 깊어졌다라는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노래 실력은 많이 퇴보했다. 작곡가 오빠들의 팩폭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네. 오윤혜 씨 유튜브 들어가면 브이로그를 잘 담아놨는데 굉장히 또 그 제작하시는 분들이랑 끈끈함이 있더라고요. 오윤혜 채널이 있어요. 아무도 모르시지만. 아, 있어요. 네. 있어요. 뭐 구독자입니다. 아, 예, 네. 저도 구독자입니다. 네, 여자분들을 저는 기다립니다. 예, 네. 아, 그래요? 네, 저는 여자들끼리 찐수다를 원해가지고. 근데 MC가 여자면은 남자들의 구독자가 많아지고 남자가 MC면 여자분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되게 원초적인 이유였는데 좋습니다. 절 남자라고 생각해 우리 주시고. 오윤혜 씨 채널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네. 뭐 아시다시피 여기 출연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본인 채널들 다 하고 계시잖아요. 우리 양절 변호사 이제 대한뉴스 대한뉴스. 개인 채널은 아니죠. 그러니까 개인 채널 같이 아니죠. 하시잖아요. 그래서 뭐 같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대한뉴스가. 다 같이 잘 되는. 나오는 모든 사람이 다 잘 되는. 네. 대한뉴스도 구독 많이 해주시면 네. 좋겠고 우리 박영식 평론가는 네. 어떤 채널을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저도 개인 채널을 하고 있는데 예. 잘 됐으면 좋겠고요. 왜 이렇게 못 적게 웃어요, 근데. 제가 제 개인 채널 잘 홍보를 안 해가지고 이름을 딱 얘기해줘야지. 너무 좀 민망한 이름이라. 좋아요. 왜냐면 이게 이제 이렇게까지 좀 어찌됐건 영식이 들어가니까 빨리. 그죠? 예, 얘기해. 일일 영식이라고. 자, 일일 영식이란 채널이 자기 있습니다. 채널이 이렇게 부끄러워할 예. 일이에요? 본인 스스로도 저렇게 민망해하는데 들어가서 응원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 오늘도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그 내란 특검의 박지영 특검보가 윤석열 등을 이제 일반 이적죄 등으로 기소하면서 했던 브리핑 내용을 어제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그 국민들이 느끼는 어떤 참담함이 그대로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었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증거를 통해 설마가 사실로 확인되는 과정은 수사에 참여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실망을 넘어 참담함을 느끼게 했다. 이 특검보가 직접 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국민 입장에서는 비상계엄 선포한 것 이상의 충격과 공포가 있을 거라 생각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 뉴스를 통해서 많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난해 10월, 11월 이 기간 동안 이 무인기 침투 작전이 계엄 선포 명분 확보용으로 이루어졌다. 이걸 이제 확실하게 판단한 근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겠지만 어제 특검에서는 뭐 국가 보안이라든지 군사 기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차치하고 가장 확실한 증거만 내놓는다고 내놓았던 게 여인영의 휴대전화 메모였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박지영 특검보가 저렇게 한자 한자 짚으면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는데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2024년 10월 18일 같은 경우에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에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찾아서 공략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거나 또는 만들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체면이 손상되어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겟팅. 이게 그러니까,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발을 했을 때 북에서 체면 손상 때문에 대응하지 않으면 안 될 어딘가를 공격하겠다. 네, 북한의 체면이. 그렇죠. 그러니까 평양 그리고 핵시설이 등장해요. 그리고 뭐 삼지연 등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 등등이 나오고 이상해.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 분쟁의 일상화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전쟁 일으키려고 한 거네요. 이 사람은 그렇죠. 다 같이 죽어보자. 그러니까 윤혜 씨는 이거 들으면서 제일 먼저 뭐가 떠올라요? 딱 전쟁 일으키려고 했구나. 아니 김정은이 우리를 살린 건가? 이런 생각이 들 맞아요. 정도로 맞아요. 진짜 윤석열보다는 똑똑한 인간이구나 김정은이라는 사람이. 그러게요. 이 진짜 무식하고 악랄하고 잔인하고 예. 자기 국민들을 진짜 전쟁통 속에 집어넣으려고 했다라는 게 나타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저강도 드론 전쟁 일상화라는 얘기를 들으시면
지금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이스라엘에서의 일상들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시민들이 예. 어떻게 죽어갔고 드론 공격으로 정밀 타격을 해서 요인이 암살됐고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굉장히 몰려 있는 곳이라고 여겼는데 맞아요. 이걸 바랬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 사실 이 상황 자체가 드론이 평양 상공에 갔다 군사기지 부근에 갔다가 뭐 격추될 뻔했다 이런 얘기들은 이전에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만 해도 이제 어쨌든 변호사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걸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획책해서 전쟁을 유인하려고 했던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빠져나갈 부분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어제 박정희 특검보 이 발표를 보고 나서는 이렇게 대놓고 라고 지금 이렇게 대놓고 한 거예요. 이렇게 대놓고. 아니 그러니까 진짜. 군인들 중에서도 사령관급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병정놀이 하면서 했던 이야기들이 아닙니다. 네. 그렇죠. 진지하게. 그리고 그런 사람이 군 통수권자들과 이런 궁리하고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술 처먹고 하는 거라고는 이거 전쟁 어떻게든 일으켜가지고 그렇죠. 장기 집권 해볼까. 예, 오윤혜 씨의 이제 표현이 좀 다소 거칠어지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진짜 이게-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하는데 그렇습니다. 저는 사형도 부족하다. 뭐 제가 방송이라 네. 뭐 심한 욕설은 못 하겠습니다만 사석에 있을 때 이 이야기 들으면서 입에서 욕이 안 튀어나왔다 그런 분들 드물 거예요. 전 그럼요. 처음 들었는데 지금 너무 당황스러워요. 그러니까 네. 이거는 지금 이제 이런 도발을 획책을 해서 북한 쪽에서 이제 응전을 만약에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명분 삼아서 계엄을 한번 시도해 보겠다라는 계획이잖아요. 근데 이거 이제 국내용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이거 만약에 진짜로 북한이 제대로 응전했을 때는 이거 세계 3차 대전이에요. 맞아요. 이거 진짜 세계 3차 대전감입니다. 이거 만약에 북한이 제대로 응전하거나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장소 중에 핵시설. 핵시설. 핵시설이라든지 특히 이제 그 김정은 휴양소라든지 그 북한 인민들이나 북한군이 절대 존엄으로 여기는 이 명예가 실추됐다라고 느껴질 만한 곳을 만약에 잘못 건드렸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전쟁이죠, 전쟁. 예. 삼지연 같은 곳들을 그렇죠. 만약에 계엄 명분의 문제가 아니고 타격을 전쟁입니다. 했다라면 이게 10월 23일 메모도 좀 보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ICBM 발사를 군사적 명분화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뭔가 명분화 삼아가지고 여기서 이제 시비 걸고 북에서 도발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계엄하고 그 계엄의 이유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뭐 장기 집권하거나 그쵸.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권력 연장 이런 것들을 꿈꿨다라고 본다면 아까 우리 박영식 평론가 얘기했지만 그 알량한 예. 생각 때문에 그 멀쩡한 군인들은 진짜 전쟁 난 줄 알고 전쟁터에 들어가야 되고 그쵸. 목숨을 내놓고 싸워야 되는 것이고 아니 군인들만에 그친 게 아니라 그 다음 줄이 그거잖아요. ICBM을 발사할 경우에 그러니까요. 미니멈 안보 위기고 맥시멈 노아의 홍수입니다. 이 그러니까 이야기를 지금 제가 하려고 하는 겁니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할 정도까지 이르게 될 경우에는 우리한테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안보 위기라는 표현을 쓴 거고 왜냐하면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결국 미국을 향해 있는 거니까 네. 그런데 맥시멈 노아의 홍수예요. 뭐야 이거는? 지들만 살고 우리는 다 죽겠다는 거예요.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와. 그러니까 이제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이 아니 그렇잖아요. 있고 아. 홍수에 떠밀려갈 이제 희생양들이 있는데 희생양을 삼을 수도 있는 것이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제 그걸 가정한 것 같아요. 아니 아까 박영식 앵커가 얘기한 3차 대전이란 말이 농담이 아니었어요. 최대 그것까지 고려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 하려고? 와 자기네 지들 계엄 일으켜가지고 영구 집권하기 집권하려고. 위해서 한반도뿐만이 아니라 지구상 전체가 전쟁터가 돼도 상관없다라는 발상이었던 거예요. 지금 메모에 등장하는 지읒, 티읒, 시옷, 비읍 뭐 많이들 보셨을 텐데 이게 뭐죠? 지작사, 지상작전사령부 그리고 특수사령부 그리고 수도방위사령부 그리고 방첩사령부 네. 등의 이제 약자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계엄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라는 정황인 것이고 사인은 각오하고 있음. 그렇죠. 우와. 그러니까 사인이라는 건 그 사령관들을 얘기하는 그쵸. 것인데 네. 여기에 보면 계엄 당시 방첩사가 체포하려고 했다라는 인원들의 명단도 있습니다. 네. 이 명단 뭐 방송 통해서 많이 보셨겠습니다만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 그리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정청래 지금 민주당 대표 네. 김민석 총리 이름이 제일 윗줄에 있고요. 그렇네. 우원식 국회의장 네. 이하경 당시 부의장 그리고 박찬대 당시 원내대표 그리고 김민웅 그리고 양경수, 최재형, 김호준, 양정천 그리고 누구죠? 조혜주 이렇게 이름이 적혀 네. 있는데 네. 이 이름이 적힌 이름들을 보면서
이거 군에서 썼겠느냐? 무리죠. 그 군에서 썼다고 보기에는 여러 좀 맞지 않는 인물들이 보여요. 대표적인 게 이제 최재형 목사 같은 사람일 것 같은데. 최재형 목사님이시구나. 예. 이 인물에 대해서 직접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과연 누굴까? 김건희. 예. 이구동수. 이 추리가 김건희죠. 충분히 가능해지는 명단이 나와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네요. 김어준도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 원장을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오타가 난 채 그대로 유지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여인형이라는 자가 스스로가 생각해서 쓴 것이 아니라 그쵸. 누가 불러주는 명단을 받았었을 가능성 그리고 어떤 뭐 회의석상 이런 곳에서 이야기되던 이름들을 모아놓을 가능성 이런 것들이 보인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예 정말 계엄이란 명백한 증거가 10월 27일자에는 포고령 위반이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단어를 아예 썼어요. 아예 써놨어요. 그러니까 계엄을 전제를 하고 이 메모를 작성한다는 게 명백하게 나오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지금 2024년 10월 말하고 11월 초잖아요. 곽정근 전 특전사령관이 법정에 나왔을 때 진술한 얘기가 있죠. 10월 1일 국군의 날 행사를 마치고 나서 소주 맥주 타서 마시면서 그 가운데서 비상대권 계엄 얘기를 처음으로 꺼냈었다. 네. 근데 자신은 실제로 그런 식으로 옮기려고는 상상도 못했다라는 얘기를 법정에서 증언을 했고 네. 최초로 윤석열이가 소맥 폭탄주 마셨다는 사실을 법정에서 자백을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 일이 있고 나서부터 나머지 특전사나 숙전사는 좀 모호한 것 같고 사실 예. 돌이켜 보면 그러니까 윤석열 생각에는 그렇게 술을 먹여놨으니까 같은 편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막 단순하게 지은 거군요. 그렇게 막 1시간 동안 떠들었었고 59분 동안 떠들었었고 술 만취하게 만들었으니까 네. 한 배 탔다라고 생각을 아주 나이브하게 한 거죠. 어찌 보면. 그러니까 이 정도로 2024년에 뭐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이런 메모들을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남겨놨다라는 것은 일단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종이 메모도 발견되면 참 다행인데 스마트폰에다가 적어놨다라는 거 어찌 보면은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 굉장히 확실한 물증으로 네. 그쵸. 남아 있는 거니까 일단 그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게 이 정도로 세부적인 어떤 뭐랄까 내용들을 방첩사령관이 휴대전화에 적을 정도라고 한다면 이미 내란 특검에서 이 계엄의 이 계획 시기를 2023년 11월 이전으로 돌려가지고 계속 이제 뭔가 시간이 저쪽 뒤쪽으로 밀려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밀려간다는 표현보다는 거슬러 간다? 윤석열 거슬러 올라가야죠. 정부를 시작된 게 이제 22년 3월로 본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5월에 취임을 했으니까요. 네. 그러고 나서 얼마 안 돼서부터다. 그렇죠. 말하자면 노상원 수첩에 보면 네. 2023년 10월쯤에 군 인사 관련된 최근에 해석됐던 내용들이 있죠. 네. 누구를 무슨 사령관에 누구는 뭐 차후 뭐 이렇게 적혀 있던 내용들을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그 인사들이 그대로 단행이 됐고 그 인사들이 소위 말하는 이런 계엄 모의를 그러니까 북한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도발을 할 것인가 이런 걸 연구한 모습들이 여인형의 메모를 통해서 또 확인이 되고요. 그런데 이제 검찰에서 앞서 이거 수사할 때 특수본에서 그 종로 삼청동 안가회동부터 비상계엄 논의가 있었다. 이렇게 윤석열 공소장에 기재한 바가 있었는데 네. 그거보다 훨씬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훨씬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22년 5월에 취임이라고 보자면 취임하고 1년 남짓 돼가지고 바로 이런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네. 1년 동안 해보니까 본인이 할 수 있는 능력치는 하나도 없고 근데 왕놀이는 너무 좋고 여기에 대한 해석은 뭐 되게 다양한 것 같은데 제가 지난번에 어느 방송에서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 바이든 날리면 이후에요. 바이든 날리면이 굉장히 초창기잖아요. 네. 그때까지는 뭐 분위기 좋았던 것 같아요. 뭐 도어 스태핑하면 사람들도 막 좋아해주고 그 전까지. 용산 가서 뭐 개 풀고 놀기도 하고 뭐 있었는데 바이든 날리면 또 내가 한 대로 안 되는구나. 나한테 지금 시비 거는 사람들이 생기는구나. 이런 것들을 한번 인지한 다음에 날리면으로 한번 눌렀잖아요. 네. 누르고 가니까 또 가지더라는 거죠. 거기서부터 뭔가 스물스물 올라왔던 게 아닐까.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 계엄을 실제 뭐 노상원이든 누군가 물밑에서 이제 이렇게 계획을 하고 기획을 했다라고 친다면 저는 아마도 이제 밀어낸다고 해서 밀려지던 시기도 있었겠지만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마음을 바꿔먹었던 계기는 2023년 11월에 디올백 보도하고 나서 그것도 김건희가 완전히 수면 아래로 내려갔을 때 그때부터가 이제 더 본격화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중요 포인트들은 워낙 많아가지고 맞아요, 사실. 아니 거의 다달이 있어요. 다 그래. 왜냐면 다달에 있기도 했었고 사실 집권 초기부터
초기부터 20%의 지지율을 얻었던 기록적인 인간이잖아요. 예. 그랬는데 내부에서 문제는 계속해서 터졌고 왜냐하면 2023년보다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여기 노상원의 수첩에 적혔다라는 얘기는 이미 상당 부분 논의가 진전이 돼 있었는데 노상원이라는 인물은 알다시피 부대 내에서 자기 부하에 대한 성추행 사건으로 불명예 전역을 한 그렇죠. 인간이잖아요. 예. 그래서 안산에서 점집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인물을 찾아서 접촉하는 과정까지를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적어도 10월에 이런 메모가 있었다는 얘기는 한 6개월 정도는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초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 여인형의 메모, 여인형이 아니라 이제 노상원의 메모 중에 저는 가장 섬뜩했던 것은 실제 기사도 나옵니다만은 이 12.12 군사 반란을 참고를 해서 우리가 서울에 보면서 영화를 다 봤습니다만은 그때 이제 34단이 투입돼가지고 계엄군을 막기 위해서 계엄 예. 해제를 위해 투입됐던 사단들이 수도권 부근에 있다 보니까 여기를 꽉 잡으려면 지상작전 사령관을 우리의 인물로 인사교체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다 자신들이 입맛에 맞는 손식이라는 인물이라든지 그 이후에 다른 인물로도 교체를 하거든요. 이런 작업들이 실제로 있었다라는 것이고 아까 저희가 앞에서 다뤘던 여인형 메모하고 이 노상원 수첩하고 연관성 있게 우리 좀 살펴보면 박안수는 처음에 이제 그 노상원 단계에서는 예. 사전 교육도 하려고 했었고 나름대로의 좀 뭐랄까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이 사람을 계엄의 어떤 이 뭐랄까 수뇌부로 포함시켜서 진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인형 메모에 보면은 아까 이제 나옵니다만은 이응은 어렵다. 이응을 실드할 수가 없다라는 메모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너서클 안에는 못 들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이 사람은 대표적인 정치군인이라고 저는 이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국회 나와서 증인으로 증언했던 걸 보면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을 연기하는 걸 보면 이 사람 군인 같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참모총장이란 자리가 있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뭐 활용도를 생각했던 것 같은데 실제 그 코어 그룹은 아니었던 것 같고. 네. 그러니까 지금 뭐 보면은 박지영 특검보가 이 노상원 수첩 관련해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노상원 수첩이 막연히 허황됐다기보다는 사실로 드러난 부분도 있고 계획 단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네. 어느 정도 실현된 측면이 있어서 확실히 파악된 부분은 범죄 사실에 포섭을 시켰다. 노상원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충격적인 예. 내용도 알고 있었고 자기 부하들을 뭐 폭침시키려 했었다든가 아니면 이 자해 수첩에 따르면 정리해야 될 인물들이 5천에서 1만 명 정도 된다라는 내용과 들어 있었는데 그리고 근데도 불구하고 실제 이보다 훨씬 더 심각한 내용 내지는 다른 내용들이 있는데도 우리는 전혀 몰라요. 그렇죠. 왜냐하면 노상원은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네. 직위원 재판부에서 노상원이 나올 때마다 이 군사 정보가 포함된 내용들이 증언이 나와야 된다는 이유로 변호인조차 참관하지 못하더라고 다 쫓아내고 비밀리에 재판을 진행을 했어요. 비공개예요. 예, 비공개 재판을 계속해서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보다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노상원 수첩과 관련해서 나올 것 같고요. 워낙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수첩이 발견됐을 때 검찰 특수본에서도 이거는 범죄 사실로 보기엔 너무 좀 어렵다 이런 입장을 취했었던 거예요. 너무 황당한 얘기들이 들어있으니까. 네. 근데 특검보가 이렇게까지 브리핑을 했다는 얘기는 그 수첩에 나온 내용들과 맞아떨어진 구체적인 사안들이 더 있다라는 거죠. 아까 그렇죠. 지금 이거 여인형 방첩사령관 휴대 메모 공개하면서도 이게 군사 비밀을 그렇죠.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공개한다 그러는데 이 정도가 온 거예요. 네. 그러면 실제 내막은 얼마나 무시무시한 게 훨씬 더 들어있는 있을 거예요.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이 노상원 수첩 해독에 성공했다라는 부분이 이게 뭐 전체를 다 해독한 게 아니고 그렇죠. 예, 일부 페이지를 해독해가지고 단독 보도 나온 거기 때문에 여기도 플러스 알파가 더 있을 겁니다. 저는 언론에서 조금 더 이 내용을 더 집중적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초반에 말씀하셨던 이 여인형이 이 얼마나 북한을 직접적으로 핵시설이라던가 도발시켜서 전쟁으로 만들려고 했는지에 대한 왜냐하면 윤석열은 계속 나와서 2시간짜리 해프닝이었다. 뭐 사람이 누가 죽었냐 아무것도 질서 아니었다. 유지했다 이런 거.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엄청난 일을 꾸미고 그렇죠. 있었던 굉장히 거잖아요.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이걸 너무 많이 모르셔서. 그렇죠. 아, 이 참. 내용이라는 것이 뭐 직접 안 와닿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현실적이지 않아서.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면 정말 끔찍한 일이고.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 어르신들 중에서 전쟁을 겪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인지가 있는 분들 그리고 뉴스를 많이 보시고 이제 고관여층들에 대해서는 뭐 아니더라도 그냥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뭐가 있고 뉴스에서 그냥 계속 시끄럽게 떠드는 것 같다라고만 느끼시는 분들에게도 이 진지하고 심각한 상황들을 알려야 된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너무 굉장히 필요해 중요한 보입니다.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네. 지금 어떤 분이 댓글에 윤석열은 왜 법정에 나와서 본인이 신문을 하죠? 네.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지금 재판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요. 어제 또 재판했던 내용들도 있고
특히나 이제 본인의 내란 재판에 직접 출석을 해가지고 뭐 출연이죠 화면에서 봤으면 유튜브입니까? 네. 출석을 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상부, 참모장, 사령관으로부터 왜 빨리 안 가냐는 식의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인 명령은 내려온 적이 없지 않느냐.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일단 출동하자고 했던 것 아니냐. 이게 뭐냐면 네. 방첩사 인원들이 간부들이 증언을 합니다. 내란 당시에 성관이 출동 지시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증언으로 이제 듣게 된 윤석열이 그 간부들에게 직접 신문하는 내용이에요. 네. 이래도 되는 거예요? 일단 피고인도 재판장이 허락하면 직접 증인 신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거 약간 회유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아니냐라고. 근데 그 회유라고 하는 부분은 윤석열의 신문 방식은 가만히 좀 들여다보시면요. 검찰의 수사 방식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방향을 정해놓고 그쪽으로 몰고 거기에 가죠. 끌어넣겠다라는 식으로 신문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일방적으로 검사 수사실에서 가둬놓고 구속시킨 피의자를 매번 뭐 하루 몇 번씩 불러가면서 할 때는 통할지 몰라도 공개된 법정에서는 헛소리로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자, 이 질문 그렇잖아요. 세상에 군대 갔다 온 사람 입장에서 군에서 지금 계엄 상황에서 명령이 떨어졌는데 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결정한 거 아니냐. 이런 바보 같은 질문이 어디 있어요. 군대를 안 갔다 왔잖아요, 이 사람은. 근데 이걸요. 이런 식의 질문들을요.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는요. 그 사람 강압 회의를 통해서 이런 식의 질문을 내라고 이끌어내요. 만들어내죠. 그걸 수사라고 네. 했던 거예요. 그걸 근거로 해서 재판을 했던 거예요. 네. 그걸 한번 짚어드리고 싶었어요. 윤석열이 신문하는 방식을 가만히 보면 어떻게 대한민국의 검찰의 특수부가 수사를 했는지가 거기서 보여요. 안 통해야죠.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얹자면 본인이 본인이 생각하는 계엄론을 막 강의를 해요. 진짜요? 계엄이라는 거 말이야. 유사 군정하고 비슷해서 계엄이 선포가 되면 계엄 당국이 입법부를 제하고 뭐 블라블라블라 막 한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첩사 군인들한테 계속해서 니들 계엄 잘 모르잖아. 계엄 원래 이런 거야. 계엄이 이렇게 정당한 거야라고 계속 강조를 하는데 네. 이 얘기를 듣던 방첩사 사이버 보안 실장 유재원 대령인데요. 그것도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해야지. 그냥 무조건 가서 떼오라고 하시면 점점점 이렇게 대응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말 안 되는 상황이 법정에서 벌어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계엄에 대해서 윤석열은 계속해서 계엄이 아니라 비상대권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예. 했잖아요. 비상대권이라는 건 법적으로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자가 인식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대통령은 내가 계엄 선포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다 돼. 다 돼. 가 이자의 머릿속에 들어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면서 통치 활동이라고 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통치라 그래요. 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들어가 볼 수 있는 건 그거예요. 검찰에서 수사를 할 때도 온갖 편법, 별건, 그다음에 압수수색 영장 바깥으로 별건으로 청구해가지고 사실은 법을 지키는 척하지만 그냥 명분뿐이고 지 맘대로 했구나. 라는 게 여기서도 보여요. 이 사고방식이 어디서 갑자기 튀어나왔겠어요? 평생 살아온 방식이 여기서 튀어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너무 그 계엄이라는 거를 지 멋대로 단순하게 막 이제 대입시키다 보니까 이게 뭐 방첩사 보안실장이 선관위에 심지어 들어가서 데이터베이스나 이제 관련 뭐 이제 뭐 하드웨어 이런 것들을 떼오는 것 이런 거에 대한 인식을 무슨 우리가 집에 그 인터넷 기사님 방문하셨을 때 셋톱박스 교체해주는 정도 수준으로만 네. 생각을 하니까 이딴 식의 발언이 나오는 거고 제가 셋톱박스 교환도 어렵습니다. 물론 제가 그걸 비하한 건 아니고 그 기사님들 섭외 한번 하고 한번 출장 잡으려면 얼마나 힘든데요. 근데 이제 윤석열은 그마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네. 인식을 갖고 있다라는 게 굉장히 한심한 거고, 근데 이게 약간 아무것도 모르고 듣다 보면은 제가 만약에 윤 어게인을 외치는 주말마다 극우 집회를 나가는 사람이다라고 네. 한다면 뭐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의 세계에는 감정적으로 정신 세계에는 역시 우리 대통령님께서는 제대로 이 계엄에 대해서 계엄법에 대해서 알고 계신 유일한 분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재판정이라는 게 윤석열에게는 하나의 선전선동의 장이 이미 되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자기 방어권을 행사하는 거지만 정치적으로는 자신들의 지지자들을 선전하고 선동하는, 화면에 다 중계가 되나를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치금을 6억 얼마를 받아.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말을 하고 사는 싶은 동안 건데 다 쓰지도 못해요, 이 사람. 맞아요. 거기서 효능감을 느꼈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재판에 나올 때마다 자신의 영치금을 지금 슈퍼챗으로 받아가고 있는 겁니다. 재테크 중입니까? 그렇습니다. 감옥에서 뭐 깜짝. 그나마 위안이 참고로 되는 말씀드리면 부분은 지금 뉴스다이브는 오늘 슈퍼챗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하. 윤석열 정도 그러면- 해야죠. 그러면 이제 그럼 빤스를 입어야지. 성경책을 보시고요. 아니, 상의를 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우리 방송 와서 왜 이렇게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제가 언제 흉부라 그랬어요. 팩트를 알려드리는 방송을 겁니다. 살리려고 한 건데. 저한테 빤스를 입으라고 그러시나요? 저 빤스 안 입고 있어요. 입었습니다. 제가 벗으라고 한 거 아니에요? 알았어요. 입으라고 했지. 입고 있어요. 아니 예. 우리 그 한결의 구독자 여러분들의 별칭은 뭐 한이 이런 겁니까? 한이? 네, 한인가요? 한이? 네, 그런 한이 것 여러분인가요? 같습니다. 한이 씨? 한이? 그런 거 아직 없는 아니, 뭐 것 특별한 같아요. 뭐 애칭 아니, 네. 이전부터 게시판 사용하고 이런 분들이 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한이라는 표현 많이 한이. 쓰죠. 예, 예. 우리 한이 여러분들께서 윤석열이 109일 동안 이제 벌어들인 게 6억 1천만 원이 넘는 이제 네. 그 영치금이라고 하잖아요. 예. 예, 저희가 지금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니까 네. 이제 씁쓸한 좀 상황이라 우리 네. 고현준 평론가 얼굴을 봐서라도 네. 지금 당장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뭐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뭐 슈퍼챗 등을 저희는 뭐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편안하게 즐기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앞서 얘기했던 그 유재원 방첩사 사이버 보안실장이 그런 얘기를 해요. 12.3 이 내란의 주범으로 몰리는 지금 이 방첩사 안에서도 계엄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던 인원들이 있었다는 걸 기억해달라. 네. 아, 이게 얼마나 처참해요. 예. 뭐 방첩사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시각이 많고 저도 이 방첩사가 이대로 운영되면 안 된다는 입장은 건 맞지만 예. 그 안에 계신 분들은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군인장신 하지만 군인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더 표현이 거칠지만 호전적이어야 되는 거고요. 북한에 대해서 더 적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항상 경계해야 되는 거 그게 맞잖아요. 네. 근데 그런 정신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바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자신들을 이끌어야 될 사령관이 이 메모장에다 지금 국민들을 지금 노아의 홍수에 빠뜨리겠다는 걸 메모를 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예. 참담하겠어요. 이게 안보 위기예요. 이게 다른 게 네. 아니라 그쵸. 국방력을 현저히 떨어뜨린 짓거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담한 거예요. 그 구성원 하나하나 그 마음을 우리가 뭐 다 담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얼마나 허황되고 망상에 사로잡힌 몇몇들 때문에 온 국민이 지금 이 순간까지도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까? 맞아요. 그걸 막지 못했다는 게 그리고 수뇌부뿐만 아니라 국가 정보의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국무위원 이런 사람들인데 윤석열은 약간 또라이라 치더라도 어떻게 막지를 못하고 결국 그게 선포되고 이렇게까지 나라를 망가뜨렸는지 그게 조금 그래요. 한탄스럽죠. 뭐 오늘